성명과 소속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성대리의 조충렬 기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300명의 의원이 있는데 제가 그 태영호 의원님께서 이재명 의원 찾아갈 때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보고 또 기사도 썼는데요. 지금 국회 내에 이 아까 통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유자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확실히 그 적과 아군이 구분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회 내에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보시기에 간첩 아니면 그 간첩에 거의 근접한 유미아 같은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간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첩이냐 아니냐 이건 대단히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간첩이라 그래야 만약 간첩이 진짜 있다면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경찰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물증적으로 딱 이건 간첩이다 라고 물증을 제가 아직까지 확보는 못했습니다. 확보했다면 제가 바로 제보할게요. 아주 겸허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우리가 법률적으로 물증을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또 예. 그 전시 김정은이가 그 무기 전시장마다 그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그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제2인자로 뭐 키울 건지 뭐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장소 이런 것이 열이 닿아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에게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정말 그 시스템을 조직화해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게 항상 아쉽게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김주애를 다니고 다니는 데서 약간 좀 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갔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딸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김주애가 뭐 김정은한테 와서 뭐 벌도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뭐 기속말도 하고 이래서 아주 다정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후계자 수업 시키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나온 걸 보셨지만 해군사령부에 갔는데 거의 2시간 동안 밖에서 그렇게 해가 쨍쨍 내리는 속에서 행사를 하니까 애 모습이 아이고 이거 막 언제 뭐 끝나냐 막 지치고 짜증나 하는 이 모습이 막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게 후계 수업이 아니라면 애가 아버지한테 아유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나 들어갈 거야 나 싫어 뭐 이러면 아빠 그럼 너 들어가 이렇게 되겠는데 걔가 그 땡볕 밑에서 마지막까지 막 싫어하는 모습을 더 마지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오기 전에 부모가 이 애비가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딸이 아니고 완전히 북한 간부처럼 서열을 딱 차지하고 이러고 있고 여러분 지난 9월 9일날 저녁 열병식 때는 어떤 모습까지 나왔는가 하면 북한군 장성이 김주애한테 무릎을 꿇고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정도로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후계 구도다. 저는 그러면 아니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딸한테 후계 구도를 한다고 해도 이거 미성년자인데 왜 미성년자인데 뭐이 급해서 저렇게 지금부터 군대를 데려다가 우장대 사회를 받게 하고 장성들이 그 할아버지만 박정천이가 김주애하고 나이 차를 보면 할아버지입니다. 박정천이 48년생이거든요. 그런 박정천이가 그 11살짜리한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설주가 있다. 지금 김정은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과연 오래 살겠는지 자연사로 가겠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애들이 다 크기 전에
유고당한다면 그리고 그 권력은 누구한테 갈까요? 김여정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신뢰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 다음 권력 서열은 우리 딸이다, 김여정이 아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 신우이는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설주도 안 띄우더라고. 나도 물러설게, 너도 나서지 마라 하고 딸만 지금 딱 이거 내세우는 것에서 후계구도로 가고 있다. 이걸 놓고 보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지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이 선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 당도 물론 어떻게 선거 이기겠느냐 대단히 큰 흐름을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 선거 흐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전략, 이런 그림 이런 것까지는 아직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 당에서도 일단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달라붙어서 구청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하면서 더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장희숙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갑 당협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인숙입니다. 네, 오늘 태호 의원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항상 듣고 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정권 교체기에 상당수의 그 모수파들이 우려했던 거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공산화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랗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그때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그 보수 정권이 이번에 들어서지 않고 진보 정권이 계속 들어섰다라든가 아니면은 다음 정권이 혹시나 총선에 지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때 혹시 공산화라든가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우리나라의 전체 방향이 바뀐다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계층과 사회 구조에 대한 걸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을 넘어서면 그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해서 안보의식을 이어주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거의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속에서 3만 불을 넘어서서 4만 불로 나라가 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국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유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다 보면 결국은 징용, 징집 문제 이런 것도 안 돼서 모병제로 또 넘어가고, 군대 같은 데서도 많은 이제 군인들의 인권 문제가 이제 향상되고, 전 이제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진행했지만 예비역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이제 폐쇄해서 4만 불 정도 되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대단히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해지고 있는 거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하는가 하면, 집단 안보 시스템 같이 여러 나라에 다 같이 뭉쳐가지고 이런 걸 지금 국보하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스위스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회를 운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사악한 조건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층이 우리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걸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일반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데 무슨 이거 뭐 훈련은 뭐고 군대는 뭐고 야 군대 가는 복무연한도 줄이자 이게 자연적으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옛날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거 미국에서도 다 겪어봤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한테다가 야 일본이 이거 미국을 칠 수 있다. 또 나치가 저 유럽에서 저렇게 온 유럽을 강점했는데 미국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전체 분위기는 아니 우리가 왜 거기에 참가해?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지. 그래서 지역 온 유럽을 장악하고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할 때도 미국은 계속 중립을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있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매우 힘든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일 우리가 다음번에 정권을 잃는다. 다음번에 민주당이 또 정권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요. 문재인 정권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과의 제휴와 협력이 가속화될 겁니다. 네. 왜? 이번에 민주당도 지금 많은 걸 교훈을 찾았어요. 아 이거 그때 정전선은 이거 뭐 눈치 보지 말고 밀어붙일 걸 대북 제재 이거 왜 그때 미국과 국제공동체 차단하면서 국제공동체의 이해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니면서 북한 제재 좀 풀어줍시다라는데 세계가 막 반대하니 결국 그때 눌려서 뭐 풀어줬는데 아마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정전선언 들고 나와서 북한과 정전선언을 할 거예요. 정전선언 하면요, 이건 북한 핵보유국지 절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 일방적으로 뭐 예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의 그런 주권적 의사를 반영해서 대북 제재 문제는 우리가 국제공동체와 협의 안 하고 우리 국가 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잡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거예요. 이러면서 대단히 중국과 북한 쪽으로 이제 저는 기울어진 이런 정책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이외에 사회 전반적인 이제 분야에서 사회주의 그런 유사한 이런 시책들을 이제 대단히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 요소들을 부풀려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끝내고 오늘 강연을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정말 잘 살고 땅도 많고 정말 부유한 나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았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몇 배 잘 살던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저 남미, 라틴미주 이런 나라들 우리가 가보면 거기에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살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로 이주해 가서 거기 가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부러워서.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행돼 가지고 지금 그 나라들은 이제는 더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뭔가면 그 나라 정치인들이 계속 국민들한테 거기 가보면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라도 여러분 국민들이 우리 보수 정당을 지지해 주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전의 아르헨티나, 이전의 브라질, 이전의 칠레를 돌려놓을 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줘. 그렇게 나라를 다 망쳐버려서 베네수엘라 보세요. 뭐 그렇게 망쳐놓고도 왜? 이 포퓰리즘이라는 걸 한번 일단 시적에서 구조화되면요. 이걸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킨다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데는 총선에서 이기고 우리가 보수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남미처럼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요. 이거 다시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해가지고 아 이제 진보 너네 나를 다 망쳤으니까 너네 빠져. 이제는 우리 다시 보수를 지지해줘서 보수가 다시 잡아줄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다 국가 세금에 온 국민이 빨대를 꽂고 망할 때까지 가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